그 최재천 박사, 최재천 교수를 알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많이 우리나라에 거의 이 분야에서는 최고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유전, 그다음에 생물 이런 쪽으로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야. 자, 이분이 쓰셨던 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수필입니다. 글의 종류가. 수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지? 수필? 수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쓴 글인데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그리고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필에서 나오는 나는 곧 필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쓸 때 나라고 쓰지 그 일기 쓴 사람과 일기 속의 나는 같은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 자, 볼까요? 바로 본문 봅시다. 이렇게 생기셨어. 나중에 검색해도 나와요. 자, 과학자의 서재 이제 시작합니다. 자, 맨 처음 소 타이틀로 뭐가 있느냐면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만남. 여기서 나라는 필자와 과학이 만났는데 뭐에 의해 만들어졌냐면 문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 문학하는 사람 뭔가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와 과학이라는 분야는 문학을 통해서 만났다 이런 내용이야. 자, 매년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집이 출간되면 한 권씩 사다가 노벨 문학상 전집에 끼워 놓곤 했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독서 습관이 나온 거죠. 일단은 노벨 문학상 수상집을 이 필자는 매년 거르지 않고 모은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를 중요하다라고 여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그 중에서 뽑는다라는 거야. 자,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에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한다. 솔제니친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그 러시아 사람인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한 거야. 하여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이다. 그리고 추방된 이후에 20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 솔제니친이야말로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린다. 그는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또는 암병동 이런 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의 작품을 읽는 내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이 소설보다는 책 뒷부분에 실려있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요 수필에 관심이 끌렸다.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하게 인상을 남길 줄은 정말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 글쓴이의 독서 습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글쓴이가 왜 솔제니친을 거론했는지, 왜 솔제니친의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본말이 전도됐지. 솔제니친의 소설집 뒤에 있는 반 페이지짜리 모닥불과 개미라는 요 짧은 수필, 이게 필자인 나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던졌다. 미리 선생님이 좀 설명할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여기서 얘기하는 썩은 통나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솔제니치인의 조국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썩은 통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뭐? 러시아에 닥친 러시아의 현실을 노래하는 거지. 노래할 때보다는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여기서의 나는 누구야? 최재천 교수야? 누구지? 요 나는? 그렇지. 이런 것도 시험에 은근히 나와. 솔제니친이죠.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통나무가 썩은 통나무잖아. 근데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즉 뭔데요, 얘가? 어쨌든 썩은 통나무는 러시아의 현실이라고 했잖아.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른다는 얘기는 러시아의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벼랑간 개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개미들은 누구야? 그렇지. 어디에? 러시아의 군중을 얘기하는 거겠지. 때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 개미떼가 이렇게 불에 타 죽는 걸 나는 방관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이 러시아의 민중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개미는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자 봐라,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럼 이거 민중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당시 부정적인 체제에 또 금방 저항하지 않고 금방 순응해버리는 러시아의 민중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봐라.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일까? 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개미들의 행동에 의문을 푸는 거죠. 개미들의 행동에 의문을 푸는 거야.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거야. 이 짧은 수필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자, 그다음에 나중에 나라는 이 과학자의 서재라는 이 글을 쓴 최재천 교수, 이 작가가 이때 의문을 품었었는데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뭐니 이거? 동물학자는 필자의 직업을 알 수 있지.
당시에는 나도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궁금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솔제니친은 문학가였잖아. 그러니까 문학가인 솔제니친은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철학적으로만 받아들인 듯해요. 당시 나 역시 개미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중요합니다. 그 작품은 묘하게도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결국엔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훗날 사회생물학에 이제 관심이 깊어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관심으로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꽂혀버린 학문 사회생활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솔제니친의 그 수필이 생각난 거야. 모닥불과 개미라는. 그간 수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수수께끼들을 껴안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오케이 된 거야. 자, 이것도 밑줄 쳐야 됩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아이고 이렇게 삐뚤어게 되냐.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도 왜 그랬을까를 몰랐는데 동물학자, 생물학으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훗날 사회생물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드디어 여기에 따른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사회생물학 분야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준 거야. 이 최재천 박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 뭐야? 자, 즉 동물의 자 뭐라고요? 사회적 행동. 그 동물도 동물의 사회가 있는데 동물의 사회적 환경. 그 사회생물학에서 다루는 게 바로 동물의 사회적 환경을 다루는 것이다. 미안해. 사회적 행동이다. 미안해. 환경이 아니라 행동. 되게 다른 건데. 이게 바로 뭐야? 사회 생물학에 대한 것을 알게 해준 거야.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도 내가 안고 있던 수수께끼 중 하나였거든요.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사회생물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야말로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뭐를 체크해야 되겠어? 수필이잖아. 그래서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뭐 한 순간?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글쓴이가 필자 글쓴이가 사회생물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문학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줬다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했지, 그치? 응? 자, 그 다음 챕터. 자, 인생의 수수께끼를 말끔히 풀어준 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학을 떠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 최재천 박사는 그 어렸을 적에 봤던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좀 떠올렸었을 거야. 자, 그래서 동물의 왕국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내가 동물들을 직접 만나서 공부할 줄 알게 되었는데 기생충 연구를 했더란 얘기지.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 분야가 되게 많았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다.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즉시 수강 신청을 한 거야. 그 수업 시간에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다. 하버드 대학교에 계신 누구?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걸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뭐 이런 학문도 있냐?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회생물학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면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다.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이거 예상 문제 하나 한번 문제 하나 예상해 볼까? 이런 거 어때? 사회생물학을 먼저 읽게 된 책 아닌가? 그 수업을 신청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다. 얘는 두 번째 책 아니야?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얘를 읽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요 관계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다른 책을 또 연결해서 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독서의 폭이 넓어진 거야. 독서의 폭이 넓어졌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죄다 읽어보고 싶었다.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자꾸 줄이 삐뚤삐뚤하지?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형으로 했죠. 요거는 이 수필의 서술 방식에 따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의문의 형식을 갖잖아. 수필에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몇이나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관종하는 거야. 질문하는 형식을 하는 순간 관종이 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독자가 읽어야 되는데 몇이나 될까 독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문의 형식은 독자의 관심 유도, 흥미 유도가 100%입니다. 무조건. 아닌 경우가 없죠. 대부분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못하고 생을 마칠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엄청난 경험이라는 게 뭐야? 인생관,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경험이지. 선생님, 그럼 이거 자문자답이에요? 아니지. 몇이나 될까? 물어봤지. 네. 몇이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아, 그래야 자문자답. 그렇지. 지가 묻고 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얘들아 어제 거기 축구장에 몇 명이 모인 줄 알아? 뭐 100명이 모였어. 그럼 지가 묻고 지가 대답했잖아. 그건 자문자답도 돼. 그리고 자문자답 또한 관종이야. 하지만 얘는 자문자답이 안 되지. 왜? 몇 명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라고 물었으나 여기에 따른 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문, 지가 묻고 자답, 지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가 답한 부분이 없지. 네, 그런 겁니다. 자, 몇이나 될까? 대답을 안 했으니까. 어찌됐건 자기만큼은 최소한 뭐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다. 만약에 이거를 자답이라고 하면 어떨까?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몇이나 될까 했으면 몇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문자답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내 영어 실력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어. 왜? 그때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된 때니까. 그럼에도 그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한 것이 다 읽고 난 뒤에 눈을 들어 보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샌 거야. 책을 다 읽고 나니 밤을 새게 된 거라고요. 드디어 의문을 품은 의문에 대해서 품었던 의문에 대해 답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붕 떠 있는 이유는 왜 그래?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왜? 의문을 해결했으니까. 좋아서.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나는 그날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그 전과 그 후로 완벽하게 갈라졌다. 전은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 후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이후.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매번 답이 달랐어.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가지런해졌다.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그저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 자, 이거 뭘까? 이제야 찾았구나.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이거는 무슨 뜻이야? 여지껏 그래도 필자는 모르면 모른다고 포기는 하지 않았던 거야. 의문을 품었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 필자는요. 그래도 여지껏
물론 답을 쇼펜하우어로부터 얻었어? 철학자야. 철학으로부터 얻었어요? 동양사상으로부터 얻었나? 그렇지 않아. 그래도 필자는 그래도 본인이 품었던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노력의 방법은 뭐야? 독서였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얻은 답은 무슨 책으로부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부터입니다. 자, 또 좀 지우고 얘들아 조금 천천히 읽지만 그래도 꼼꼼히 보는 게 낫겠지? 선생님도 이거 좀 읽는 게 쉽지는 않아. 이거 이기적 유전자를 보려면 그 책으로만 선생님 못 보고요. 옆에 태블릿 갖다 놓고 선생님 다 읽었거든. 태블릿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모르는 건 그림도 좀 검색하고 단어도 좀 검색해 가면서.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되게 궁금하고 재밌거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책을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러면 몇 년이 흐를 거예요. 표정 왜 그래? 그렇게 선생님 진짜 책 그렇게 읽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유난히 삶의 여러 문제와 관련된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어. 대학에 한 번에 못 가고 이제 재수했을 시절에 니체니,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니체도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야.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걸어서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눈 거야. 궁금해서.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고 글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대던 것도 다 살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궁금증, 의문점들을 본인이 스스로 찾고 노력해서 해소해 보고자 했던 여러 일환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또 문제는 뭔지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좌절감에 빠져요. 황홀감에서 좌절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챕터가 바뀝니다. 드디어 발견한 행복한 과학자의 길.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었다. 우와, 그래서 답을 얻은 그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었어요. 이게 뭐야?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었어요. 이게 바로 그렇지. 이게 황홀감이란 말이지.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다 시시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세상 만사가 시시해진 거야. 얘는 뭐예요? 그렇지. 이분은 글도 잘 써. 유튜버예요. 그리고 지금은 검색하면 이제 과학 이야기 많이 해줘. 선생님도 과학을 잘하지는 않는데 과학을 듣는 거 좋아해서 뭐 일할 때 최근에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냥 귀로 듣고 일을 해요. 되게 재밌어. 진짜 시간만 있으면 이 책 읽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지. 자, 봐. 그래, 그럼 난 여지껏 무엇 때문에 애를 썼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지? 어차피 다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뿐인데. 그 너희들 그 최진기 선생이 쓴 것 중에 그 이기적 유전자 그것도 시험 자료잖아.
거기선 결국 뭐야? 우리 인간의 몸은 유전자의 운반체라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 내용 알지? 맞지? 우리가 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고 유전자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너 왜 살아? 유전자를 옮기려고.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해졌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말짱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농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결국에는 허무함을, 좌절감, 허무함,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 왜? 내용 때문에. 알아서 좋았지만 알고 나니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허무함.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어차피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거니까. 책을 읽고 몇 달이 지난 시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자, 다시 여기서 도약을 합니다. 허무함, 좌절감에 빠졌다가 재해석을 했어요. 재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재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다시 빠졌던 허무함에서 허무함을 극복하게 된 계기다. 재해석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 재해석. 괜찮지? 자, 좋아요.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까지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리고 리차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말하는 거는 내가 느낀 허무함 그런 게 아닐 거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이거는 필자가 자신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방 추스를 수 있었다. 자기가 성격이 괴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잘 추스릴 수 있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아보기로 마음도 먹었다라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학문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은 것이다.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은 것이다. 요게 뭐야? 요게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책을 더 읽었어요. 또 노력했으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할게. 이기적 유전자가 나온 뒤에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다 읽었어. 그뿐 아니라 그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으면 모두 참여했다.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두 번째. 관련된 책을 모조리 읽었고 그 내용과 관련된 토론 장소에는 무조건 참석했다. 몇 년 동안 내가 참석했던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와 비슷한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다시 편안해졌어요. 지금도 나는 수업 시간마다 종종
이기적 유전자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매 학기마다 책을 읽은 학생 중 두세 명 정도가 꼭 나를 찾아온다. 어때? 선생님,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이거 이상하지, 새롭지 않지? 이건 뭐야? 필자가 느꼈던, 필자가 이기적 유전자를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감정을 학생들도 고스란히 느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해. 나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했었다. 그런 느낌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조언해 준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죽어라 하고 계속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해지더라. 이게 포기를 뜻하는 염세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무 거창한 표현일 수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게 되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거나 너무 이렇게 좀 괴로워하거나 허무해하지 마.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생각해 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글쓴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 해탈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이지 나는 웬만한 일은 초월한 느낌으로 한다. 분명히 포기는 아닌데 손을 다 놓고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게 된 거야. 그리고 넘겨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없어져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나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죽어라 하고 파고들었더니 어느 순간 편안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쭉 보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며 사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가면 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가면 된다. 요 주황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 읽은 거야? 처음 읽고 느낀 거야? 아니죠. 재해석하면서 회의감을 극복한 거야. 자, 처음에 이기적 유전자를 맨 처음 읽고는 어땠어? 황홀했어. 근데 이내 무력감에 빠졌죠. 좌절감에 빠졌고 회의감에 빠졌어. 별거 아니었잖아. 그래서 괴로웠어. 근데 뭐 덕분에? 자기 자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계속 관련 책,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또 뭐 했어? 관련 토론회를 많이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극복해낸 거야. 그리고 나서 해탈에 대한 느낌도 들었고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 회의감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거 중요하죠. 자,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위험이 있지만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위험이 있지만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운명론자는 아니야. 운명은 뭐야? 삶의 어떤 과정과 결과는 모두 다 정해져 있다. 이기적 유전자, 우리는 유전자가 결정한 거에 의해 살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운명론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담담히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산다면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욕심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욕심을 버리게 되더라.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요거 이것도 중요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고자 한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요거는 무슨 뜻이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수동적인 삶에서 뭘로 바꾸라는 거야? 적극적인 삶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하고 싶은 학문을 하면서 그 학문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그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있다. 단적으로 곧바로 명백하게 표현하자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척 여유로워졌고 무슨 일을 하든 초조해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제야 드디어 삶을 즐길 줄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사회 생물학 두 권이었어요. 이 두 권 덕분에 학문적으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나의 개인적 삶의 태도에도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 그래서 요 두 책 있죠? 요 두 책이 결국에는 필자의 진로를 결정한 데다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어렵지 않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 학교에서 수업 안 한 거 했잖아 이거지? 비슷한 내용이지? 그래. 처음에 어떻게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기뻤다가 그러니까 황홀했다가 무력감에 빠졌다가 무력감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다시 자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에 힘입어서 더욱더 많은 책들을 읽고 더욱더 관련된 많은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삶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즉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꾼다면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 즉 유의미한 존재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삶은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덤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지? 좋습니다. 한번 넘겨봐봐. 그 다음에
그럼 문제가 조금 있을 거야. 시간은 많이 들이진 않을게요. 몇 개만이라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막 답만 띠롱띠롱 내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금만이라도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 좀 해보자.